자, 이제 2학년 학생들하고도 드디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와서 오프라인에서 지금 저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도 있어요.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 듣는 것도 괜찮죠? 예. 제 얼굴 보는 거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기분 좋아지진 않지만 그렇게 나빠지는 얼굴도 아니니까 와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조용하게 입 다물지 말고 좀 이렇게 크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 꽉 차 있는 느낌을 우리 그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늦은 시간 9시 조금 지나서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힘을 내줘야 저도 좀 힘을 내서 수업을 갑니다. 자, 일단은 기말고사 전까지 일단은 여러분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라면 근데 어차피 저희 겨울방학 때는 제가 생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낫겠네요.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는 그 도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노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노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수업 컨셉 자체가 사실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2학년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나비효과는 중학교 내용하고는 여러분들 뭐 수준 차이가 날 정도로 겹치는 부분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해야 될 것들은 주로 내신 수업 때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는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 때는 충분하게 고등학교의 내용들을 빨리 좀 접해서 여러분들이 결론 최종적인 목표인 최종 목표인 정시 1차 합격 혹은 수시 1차 합격의 목표를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힘껏 왜 요새 재수는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자사고 전국에 있는 자사고 학생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재수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깔끔하게 삼수 우리는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내는 걸로. 이거 어머님들이 초반에 같이 보셨다면 제가 사죄드립니다.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니까. 자, 그럼 이 시간에 뭐 할 거냐,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 한 3번 정도의 수업이 있을 것 같긴데 그 사이에 고등학교 문제들 실제 고1 기출모의 모의고사를 좀 풀어줄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우리 겨울방학 때를 위해서 남겨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신 고등학교 문제집입니다. 바로 요 문제집 잘 안 보일 테니까 뒤에 있는 지금 필요한 수능 독서, 국어 영역, 고난도 독서입니다. 사실 쉬운 걸 할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문학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수준의 비문학 문제집 갖다 주면 여러분 재미없어서 하나도 못 풉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수업도 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내용들을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해줘야지만 어떤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줄넘기를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은 줄넘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몇 단 넘기, 2단 넘기 가르쳐 주고 2단 넘기가 잘하는 친구에게는 3단 넘기를 도전시켜보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를 욕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대신 여러분들 이 책을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굳이 구입하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저걸 해도 영상을 나가고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실 말실수를 했다 지금 그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긴 하는데 그래요. 누군가 이제 이 강의를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까지 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친구들만 요까지 봤을 거고 아마 뭐 저작권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앞에서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끊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찍잖아요. 그러면
자, 라이브로 지금 이 수업에서 같이 듣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가고, 이 수업으로 수업 과제가 더 추가되는 건 없어요. 집에서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업 때 이 자료를 받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오고 영상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문학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비문학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이. 자, 본인의 비문학 수준은 중학교 몇 학년이라고 생각하나요? 아, 초등학교 5학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초3? 요새 문해력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문학을 고른 이유는요, 여러분들. 다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만약에 강의를 해주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비문학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제시문이 있었다. 그럼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네, 그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시문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들으면 될 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필요한 얘기 다 지나가고,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걸로 5분밖에 안 지났네. 잠깐만, 이게 지금 마이크가 너덜너덜거리고 있어. 왜 얘기 안 해줘? 보호색 때문에. 보호색? 네. 인종차별이야, 너 그거. 너 그 인종차별적 발언이야. 보호색 발언 그거 인종차별적 발언이야. 불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집 좀 제가 소개를 하자면 그걸 안 했구나. 이 문제집은요 중학교 문제집이 절대 아니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자, 1학년들 고1이라면 보통 수준 이고 고2 때 노베이스에서 뭔가를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면 풀어보는 정도의 수준 문제. 그래서 딱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에게 너무나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2학년 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좀 풀어보고 나서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풀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됐다 라는 생각이 했어요.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걸로 도전해보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교재 넘겨주시면, 자, 앞에 뭐 비문학은 뭐 이런 거가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는 저희가 수업 때 수십 번 했죠.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요? 인문 분야가 나오고 사회 분야가 나오고 과학 분야가 나오고 기술 분야가 나오고 가끔 예술 지문도 나온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는 하지 않겠고요. 바로 우리는 그냥 들어가죠. 있는 거 첫 번째 인문입니다. 인문. 여러분 비문학 풀 때 인문 분야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고 또 여러분들 워낙 역사도 싫어하죠. 특히 철학 싫어하죠. 도덕적인 얘기 나오면 막 돌리죠. 나와 있는 거. 벌써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보이잖아요. 역사를 잊은 여러분들, 그리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철학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우리 같이 좀 나가보죠. 자, 일단 역사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하필 또 한국사네요. 안타깝습니다. 한국사 너무 싫어하던데. 자, 제목을 보면 여러분 실제 비문학 문제에서는 제목은 없지만 제목 한번 봅시다. 조선 왕조 실록이네요. 조선 왕조 실록이 뭡니까? 조선 왕들의 기록들을 남긴 책들로 묶어져 있어서 뭐 조선왕조실록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책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모든 것들, 왕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심지어는요, 왕이 그 전날 먹었던 밥의 메뉴,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나서의 변 상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왕실록을 보시면 굳이 읽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만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무엇인지 예측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세요. 빨간색 펜 됐고, 자, 실록은 왕의 제위 기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연대순으로. 자, 연대순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일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이다. 모든 일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최초의 실록인 태조실록은 태조가 몇 번째 임금? 첫 번째 임금. 태종, 태세, 문단세.
자, 이성계의 실록은 태조가 죽은 후에 태종 8년에 곧바로 편찬 착수였는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록이라는 건 임금이 살아있을 때 하겠어? 임금이 죽은 뒤에 하겠어? 살아있을 때 내 역사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게 썼어.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너 지금 이거 나에 대해 쓴 거 맞아? 진짜? 이거 진짜 내 얘기라고? 이런다고? 아예 안 돼. 그러면. 자, 죽은 뒤에 역사가 기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 조선 왕조에 이름이 있어요. 태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세종. 자, 여러분 이러한 왕의 이름도요, 왕이 죽은 뒤에 붙여주는 거지 살아있을 때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뒤에 왕들이. 자, 어쨌든 태조실록은 태조가 죽은 후 곧바로 8년 뒤에 곧바로 편찬을 했는데, 당시 많은 신료들은 태조 때 활동하던 당사자들이 많이 살아있어 그들의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실록 편찬을 늦추자고 했다. 맞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걸 그때 왕이 있었을 때 있던 사람들이 적으면 주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란 말 나오면 여러분 꼭 밑줄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왜냐면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다르니까. 그러나 태종은 가까운 과거일수록 더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실록 편찬에 착수하였고, 이것이 실록 편찬의, 자, 동그라미, 전형이 되었다. 자, 전형이 무슨 뜻이에요? 티피컬하다라는 거예요. 딱 요게 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에 머리를 한 대 탁 치고 갑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자, 이게 하나의 뭐가 된 거야? 전형이니까 사료를 만드는 것에 모델이 되었다. 자, 앞으로 이런 과정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 실록을 편찬하는 건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곧바로 착수하고요. 자, 조선시대의 실록은 놀라울 정도의 객관성과 정확성. 자, 이렇게 뭔가 말이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반드시 쳐주셔야 돼요.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록을 객관적으로 편찬하는 국가적 의지와 함께 사관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결과였다. 자, 일단은 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키게 된 원인 첫 번째. 실록을 뭐 하려는 의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걸 못했다 혹은 못한 걸 잘했다 이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 적으려는 국가의 의지 함께, 자, 두 번째, 사관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결과였다. 그래,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관이 뭐야? 사관이 뭐지? 아니야. 그건 잘못 생각한 거고. 자, 사관이 뭐지? 사관이라고 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기록자예요. 이런 거. 자, 사관은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 언행을 기록하였고, 왕과 신료들이 사관을 꺼려 몰래 만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좀 심한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 조선시대 임금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왜? 어디에 가나 사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조선 사극을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을 텐데, 사극을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에야 이렇게 벽이 두껍고 문도 쇠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방음이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 가옥에서 왕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돼 있어? 나무로 문을 짜고 거기에 뭐가 발라져 있어? 한지가 짜져 있고 그 앞에 신하들이 대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밖에 신하들이 다 뭐 한다라는 거야? 듣는다라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여러분이 뭐 하는 것도, 방구 끄는 소리까지도 다 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데 못 삽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딱 찾아갔고, 사관은 학식이 풍부할, 그러니까 당연히 학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강직해야 했다. 왜? 야, 이거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너 그렇게 적지 마 하고 회유가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저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을 뿐이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문과 합격자 중, 자,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 중에서 가문이 훌륭하고 기계가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 선발하였다. 이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가문이 별로거나 혹은 약점이 잡힐 만하거나 혹은 좀 돈이 부족한 집에서 있다. 그러면 뭐 하기 쉬워요? 뇌물을 줘서 매수하기 쉽겠죠.
있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풍족하고 뭐 더 부러울 거 없는 그런 집의 자제로 선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뭐한 사람들인 거야? 초 엘리트였던 거지. 왕도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사초는 여기가 아니구나. 사관은 언제나 왕 가까이에 있어야 했다. 세종 때부터 사관은 왕의 비서인 승지와 함께 왕 가까이 자리하여 왕의 육상을 직접 들으며 이를 기록하였고, 세종 7년부터는 왕의 좌우에 2명의 사관을 한 명도 모자라서 지금 2명을 세종 때부터는 배치했고, 사관들은 왕과 신료들의 언행을 현장에서 흘림체 초서로 속기하였고, 그래 빠르게 적으니까 걔를 흘림체로 적어서 초서로 속기하였고, 이렇게 사관이 현장에서 처음 기록한 문서를 사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초가 사실은. 사초가 분실되면 뒤에 것들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초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둘의 특징을 비교하셔야 되죠. 하나는 사관이 근무 중에 현행 사건을 기록하여 춘추관에 제출하는 사초로, 춘추관은 사초와 관련 자료를 한 달에 한 달 단위로 묶어 실록 편찬의 자료로 하는, 자, 첫 번째는 뭘로 나눴고? 시정기로 만들었다. 자, 시정기에는 그러면 일어난 일 중심으로 적히기 때문에 어떤 논평이나 어떤 생각이 담기나요, 안 담기나요? 안 담기죠. 그냥 따라다니면서 적은 걸 묶어놓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관은 퇴근 후에 자신의 논평과 해설을 첨부하여 작성한 자, 두 번째, 가장사초입니다. 자, 얘에는 뭐가 포함돼? 이 사람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로 비밀스러운 일에 관한 것이어서 사관은 이를 집에 보관하거나 하다가 실록 편찬 때 제출하였다. 왕은 얘를 뭐 하고 싶었겠어? 진짜 보고 싶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은 후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의 삼정승 중 한 명인 총재관이 되었고, 당상관이 총재관을 보좌하였고, 되게 높은 보직들이에요, 다. 실록청은 도청과 3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방에서는 실록의 1차 원고인 초초를 완성했고, 자, 1차 원고, 그 다음에 이를 모아 도청해서 2차 원고인 중초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총재관 당상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 원고인 정초 3단계를 거쳐서 만들었고요. 실록은 목할자로 4부 혹은 5부 5부를 인쇄하였고, 시대에 따라 인쇄 후에는 세검정에서 원고를 세초하여 재생지로 이용하였다. 자,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네요. 완성된 실록은 후대 왕이 볼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었다. 명문화되어 있었다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 즉,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거 잘못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개입할 수 있게 되죠. 그걸 완전히 뭐 해놓은 거야? 차단해 놓은 거야. 그래서 왕은 자신의 공과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 이거네요.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록돼요. 근데 그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 사관들의 평가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겠죠. 있는 것들. 근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저거 기록 잘못되면 안 돼. 내 기록은 잘 돼 있어야 된다 라면서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저 후대의 왕은 사관이 실록 중 모범이 될 만한 내용, 즉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국조보감을 만들어서 신료들과 함께 돌려 읽으면서 선왕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었다. 근데 다 못 보는 건 아니고 뭐는 볼 수 있었답니까? 좋은 일을 했던 긍정적인 내용,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조 때 왕의 이야기들은 뽑아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관의 역할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 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 옆에 있으면서. 그런 조선시대의 배경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하죠.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통 이런 문제는 뭘 묻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못된 거 빼고 옳은 거 찾으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1번, 사관은 문과 합격자 중에서 특별한 시험을 치러 선발하였다. 아니죠. 아까 원래 문과였던 사람 중에서 괜찮은 놈들을 뽑아왔어요. 그래, 땡. 자, 그 다음에 2번, 태종 때부터 2명의 사관을 배치했다. 아니죠. 태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세종 때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록을 편찬하는 실록청에서 사초들을 묶어 시정기를 만들었다.
예, 찾아보시면 돼요. 앞에서 시정기라는 말에 아까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그 주변을 찾아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시정기는 어디에 있어? 빨리 찾아주세요. 시정기 어디 있는지. 시정기 어디 있니? 어디 위에? 더더더. 아 여기. 자 실록청은 그 뒤에야. 이땐 이 실록청은 나중에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이고 시정기는 왕이 뭐 했을 때 적고 있는 거야 사관들이. 살아있을 때 적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게 같은 급으로 될 수가 없죠. 네.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가보세요. 태종으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왕의 승하후 곧바로 실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예,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인 거죠.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어떻게? 아, 그래. 이게 너무 뒤에 적으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적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게 뭐가 됐다 그랬지? 전형. 그 뒤의 일들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됐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다음 2번. 자, 이제 드디어 이게 고등학교 문제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새로 이해하랍니다. 앞에서 나왔던 과정을 이 보기에다 뭐 해보는 거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한 사관이 편전에 들어오려 하자 도승지가 막았었으나 사관이 끝까지 우겨 마침내 편전에 들었다. 자, 누가 지금 들어간 거야? 사관이. 편전은 뭐 하는 곳이야? 사관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편전에 들어갑니다. 편전은 임금이 뭐 하는 곳? 자는 곳이에요. 침소예요. 자, 사관 임금의 침소에 들어갑니다. 뭐, 임금도 사생활이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왜 들어간 거야? 사관은 그러면? 뭐 하려고? 예, 기록하려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왕이 그를 보고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라고 말했다. 사관은 편전이라 해도 대신들이 정사를 하려고 경연을 열리는 곳인데 사관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왕은 목소리를 높여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다. 사필은 곱게 써야 한다. 비록 편전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관은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하늘은 자,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못해 엉뚱한 답을 써줬어. 그러면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하늘이 알고 다 너의 잘못을 왕의 실책을 다 하늘이 볼 수 있다.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하늘인 거죠. 있는 거. 마치 뭐 같은 거야? 예, 거울 같은 존재죠. 우리가 있는 거에서. 이 사관의 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1번. 사관이 편전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실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관의 노력으로 본다. 맞죠? 2번. 사관이 강직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아 사관의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맞죠? 아까 그랬잖아. 왕에게 찍소리 못할, 왕에게 막 이렇게 쭈그러들 것 같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맞잖아. 부합이 뭐예요? 부합. 적당하다. 적합하다. 여러분, 고등학교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합한다라는 건 적합한 거야. 여러분들은 반장으로 적합한 인물, 부합하는 인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왕이 사관에게 편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은 역사적 기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헤이, 답 나오죠. 왕도 자신의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왜 나가라고 이유를 했지? 여기는 뭐기 때문이야? 편전이기 때문이야. 내가 쉬는 곳에서 왜 그러냐? 라고 얘기했던 거죠. 제가 조선시대 왕이었으면 미쳤을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것.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여러분들 게을러서 안 하려고 하지만 꼭 이 기억과 니은에다가 위에다가 그 기억이 뭔지 적으세요. 자, 기억은 실록이에요. 자, 니은은 국조보감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부분이야. 자, 실록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은 거였어요. 왕은 그걸 볼 수 없었고요. 자, 국조보감은 뭐였어? 그 중에서 교훈을 줄 만한 선대 왕들에서 좋은 것만 뽑아서 교육자료로 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록은 국조보감과 달리 왕의 공과를 모두 기록했다. 예, 맞죠.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실록은 왕의 통치를 경계하는 기능을 했다. 자, 경계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잘하고 못하는 거를 뭐 하는 거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맞는 거죠. 있는 거. 그 다음에 국조보감은 실록에 포함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맞죠. 여러분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실록 안에서 국조보감은 그 안에서 좋은 것만 뽑아온 거니까 예, 맞죠. 있는 거. 부분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국조보감은 실록과 달리 왕뿐만 아니라 신료들도 읽을 수 있었다. 예, 같이 읽는다 그랬어. 그럼 답 나옵니다. 5번이겠네요. 기업과 니은 모두 사관이 엮어 만든 역사책이다. 헤헤. 이게 잘못돼 있었나요? 자, 제가 뭔가 잘못 설명했는데 왜 잘못 설명했다고 얘기 안 하지? 왕의 통치를 자, 이거 보세요. 왕의 통치를 경계하는 거 아까 뭐였어? 왕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역할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경계라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국조보감도 왕이 뭐 하도록 만드는 책이야?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국조보감 역시 왕의 경계 역할을 한다.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시작부터 오답 낼 뻔했어. 있는 거에서. 자, 여러분, 얘를 지금 저하고 푸니까 몇 분 정도 걸렸냐면,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다 뭐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해설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권장 시간에 추천 시간이 5분 30초예요. 문제까지 지문 읽고 문제까지 다 푸는 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딱 절반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아가서 풀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좀 나는 이 제시문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다. 그럼 굳이 뒤에 것까지 자세히가 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학 좋아하죠? I know you are the big fan of philosophy, right? 저거 누가 아까 온 것 같았는데? 밖에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못 들어와가지고 저 바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왜 웃죠? 왜 웃지? 너 왜 웃었어? 자, 일단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셔보고. 이 문제집에도 여러분들 과학 제시문들이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학 제시문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과학. 그죠? 잘하잖아. 과학. 물론 방법은 있지만 있는 거에서. 자, 이번엔 한올의 실이 천이 되기까지라는 철학입니다. 재미없겠어요. 딱 봐도 있는 거.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철학 문제에서도요. 잘 보실게. 일단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니네 철학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뭐 이해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요새 트렌드는 보기에 이런 것들을 줘요. 어떤 현상을 줘요. 그럼 저 철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보기의 케이스를 뭐 해보는 거?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꾸로 유추됐으니까 보기 한번 볼까요?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절대왕정 지배하던 프랑스의 앙샹 레지메 하에서는 소수의 고위 성직자나 귀족이 부하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평민은 세금을 부담하여 계속되는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자본가 계급의 부상과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인한 자유의식 고취로 1789년 미국 시민들이 주도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라는 근대민주주의가 드러났다. 자, 이거 뭐에 관한 얘기? 프랑스 시민 혁명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이 다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봤던 내용이죠. 맞죠? 잘 안 해. 뭔가 프랑스 시민혁명에 연결되는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가보죠. 자, 우리 선조들은 배틀로 천을 짜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자, 역시나 철학 지문 역시 첫 번째에는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 배틀에 앉아 삼이나 목화 등으로 만든 가느다란 실을 가로 세로로 짜서 천을 만드는 것이다. 가느다란 실 하나를 천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실을 계속 짜다 보면 천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실이 천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일까? 자, 요 물음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반드시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이따 보기 같은 데서 뭐 독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뭐 글을 진행한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질문했어요. 자, 실이 한 올, 한 올, 두 올 계속 겹쳐지는 양적 변화를 통해 결국 천이라는 새로운 질적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잠깐만. 자, 보세요. 지금 양적 변화에서 뭘로 넘어간대? 질적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양적인 변화를 통해서 질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뭘로 비유를 들어줬지? 실을 한 가닥 쌓이게 계속 뭘 가져오면, 양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면 얘가 나중에 뭐가 돼? 실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버려요? 천이라고 하는 질적 상태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예, 그겁니다. 자, 다시 말해 양적 변화가 축적되어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자, 양질 전화라고 한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양질 전화. 자, 그러면 양적 변화란 무엇이고 질적 변화란 무엇일까? 잠깐 또 나왔네. 자, 아까 여러분 위에서도 뭐 했었는데? 질문했었잖아. 또 질문하고 답합니다. 양적 변화란 수량의 증감이나 장소의 이동을 말하고 질적 변화란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한다. 자, 질이란 사물의 규정성을 가리키는데 이제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물의 규정성을 가리키는데 규정성이란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 규정성은 뭐래? 본질적 특성으로 이 때문에 각 사물은 현상이나 다른 사물이나 현상과 구별될 수 있게 된다. 즉, 내가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규정성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하고 나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규정성이라는 건 뭐야? 어떤 특질이 너와 나를 다르게 만들어? 뭐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 뭐 얼굴 뭐 이런 거. 재력이 다르죠. 부자? 나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제 나이는 많이 가졌어 제가 이런 거에. 자, 사물이나 현상의 변화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일어나며 이 둘은 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변화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양적 변화만을 생각해서 질적 변화를 잇는다든가 양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질적 변화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모레 공부하고 계속 쌓아가는 공부를 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 똑똑한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 똑똑한 학생이 되는 건 지금 멍청한 학생에서 똑똑한 학생으로 양적이 변한 거야? 질적이 변한 거야? 질적으로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적인 상태가 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양적으로 변화하는 게 있어야지만 질적으로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성적만 잘 받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양질 전화, 아까 얘기했듯이 양적 변화가 질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또 뭐 하고 있어? 또 질문하죠. 모든 변화의 근본 원인은 사물의 내적 모순에 있대. 변화의 원인은 사물의 내적 모순. 자, 모순이란 말 이해하셔야죠. 모순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 모순이란 단어를 많은 학생들이 2학년 국어 시간에 배웠다라는 걸 까먹죠. 뭐 했을 때 모순이란 단어 배웠어? 빨리 얘기해. 역설이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돼요. 사실 이 비문학 개념에서는. 모순은 뭐다? 역설적이야. 아이러니야. 자, 모순이란 사물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대립적인 속성을 말한대. 그렇네. 이때 대립하는 두 속성을 사물에 내재된 모순의 두 측면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라는 거에도 이렇게 예로 적어주세요. 왜냐면 뒤쪽에 가서 문제 풀 때 뭘 물어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물에는 물 분자의 응집력과 분산력이라는 대립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변화하는 내적 모순의 두 측면인 것이다. 그렇네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어떤 걸 갖게 되면, 응집력을 갖게 되면 뭐가 돼버려? 고체가 되죠. 얼음이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분산력이라는 힘을 갖게 되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 둘은 동시에 존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모순 때문에 물이라는 상태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모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요한 측면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부차적 측면이라고 한다. 자, 1번 주요한 측면, 그렇지 않은 것
부차적 측면. 자, 그리고 모순의 주요한 측면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이 결정된대. 자, 뭐에 따라서 결정된대? 주요한 측면이 성질을 결정해. 자, 그런데 이러한 주요한 측면과 부차적 측면은 상호전화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상호전화,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물에서 열을 빼앗으면 응집력이 주요한 측면으로 작용해서 얼음이 되고, 물에 열을 가하면 분산력이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해 수증기가 되는 것. 자, 이러한 전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물에 가해지는 특정한 힘의 증가와 감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물에 내재된 모순된 두 측면의 상호전하가 앞에서 말한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자, 질적으로 고체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기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있는 거. 자, 그러면 내적으로 그 에너지가 계속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내 과학 아니까 어떻게 돼?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 한꺼번에 주어지나요? 아니면 서서히 쌓이나요? 서서히 쌓여요. 그건 무슨 변화야, 그러면? 양적 변화. 그래, 그래, 이재심은 그걸 이해하라는 거야. 앞에선 철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기 쉬워요? 예, 물질의 상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국어적인 차원이라 고등학교 문제들은 조금 달라지죠, 얘기들이. 자, 그렇다면 사물의 변화는 이러한 내적 모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 물어요. 자,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내적 모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래. 자, 사물의 변화는 내적 모순 플러스 뭐가 일어나? 외적 원인이 맞아떨어질 때만 일어난답니다. 잠깐만. 내적 모순에다가 외적의 원인이 항상 뭐 할 때? 맞아떨어질 때. 자, 한번 그러면 너를 예를 들어보자. 이름 얘기하면 우리 납치될 수 있고 개인정보 뭐 유출될 수 있으니까 너라고 얘기할게요. 자, 너가 모범생이 되느냐 날라리가 되느냐라는 중간에 질적 지금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있는 거에서. 자,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하고 계속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건 무슨 모순이야? 내적 모순인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될까?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 노는 사람이 될까? 이건 여러분의 내적 모순, 네가 갖고 있는 내적 모순에 불과한 거야. 자, 근데 꼭 너의 노력만으로도 네가 그 어떤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니? 아니지 않아? 예를 들어, 네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난 잘 노는 애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뭘로 가는 게 훨씬 쉬워져? 노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쉬워질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걸 그래서 무슨 원인이라 그러는 거야? 외적 원인이라고 얘기해. 자, 근데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자친구가 얘기를 했다 해도 네가 뭐 해야 돼? 더 놀려고 뭐 하는 양적인 뭐를 가져가야 돼?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내적인 모순이 없이는 얘만 가지고는 될 수는 없어. 자,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외적 원인은 사물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상황으로 내적 모순이 있더라도 사물의 변화를 유발하는 외적 원인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적 모순이 있음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즉 그것이 없는 경우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외적 원인은 내적 모순을 바탕으로 할 때만, 자, 이거 밑줄 그으세요. 자, 외적 원인은 내적 모순을 바탕으로 할 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즉, 내적 모순, 양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뭔가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인 거야. 자, 수학으로 치면 얘를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얘가 내적 모순이 필요한 게, 우리가 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내적 모순은 무슨 조건이 돼야 돼? 충분 조건. 먼저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변화하는 근본 원인은 그 사물의 내부에 있는 내적 모순이며 외적 원인은 그걸 뭐하게 해주는 거야?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이끌어주게 해주는 영향이 된다라는 거. 그렇잖아. 아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아 라고 얘기하면 원래도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던 내적 모순에서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여자친구가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아 라는 말만으로 네가 모범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 왜? 네가 뭐 해야 돼? 내적 모순에서 갈등을 이겨내고 양적인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그런 변화가 생기겠지.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옳고 그른 걸 따져줘도 돼. 자, 1번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맞죠? 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실제로 아까 계속 질문했어. 그 다음에 중심 화재의 개념과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예, 양적에서 질적인 변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아까 예 표시했어 안 했어? 했어. 자, 그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뭘 얘기했니? 실반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고 제가 얘기한 여자친구가 훨씬 낫죠. 알았어. 자, 5번. 자, 대립되는 두 이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잠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의 이론이지 이걸 상반되게 보는 관점은 아니잖아. 예,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그럼 이제 내려와서 얘를 그냥 다시 오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프랑스 이 얘를 분석해 봅시다. 자, 절대왕정을 지배하던 프랑스의 앙식 레지멘에서는 소수의 고위성직자나 민족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였고 대다수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모순이 일어나야 돼. 그지? 내적 모순. 자, 그러면 내적 모순과 세트로 나왔던 개념이 뭐였어? 외부 원인. 자,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어.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내적 모순이야, 외부 원인이야? 내적 모순이 기본 세팅돼 있어. 거기에 외부 원인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지. 자, 그럼 외부 원인만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겠니, 안 일어났겠니?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자본가 계급의 부상과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인한 자유의식이 고취되었대. 이게 무슨 원인이야, 그러면? 자, 프랑스 사회는 내부적인 모순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상태에서 야, 미국으로 건너간 그 애들은 지들이 지네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독립을 선언했어. 야, 우리도 뭐 하자. 라고 불을 땡겨준 외부 원인이 되겠지. 얘가 있는 거에서. 자, 그래서 질적인 변화는 어떤 게 일어나?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는 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 그럼 풀어보시면 1번. 야는 거 찾는 거야. 자본가 계급을 부상한 것은 앙샹 레짐에 내재된 내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군. 답? 나왔죠. 답? 얘가 잘못된 거지. 왜? 자본가 계급이 부상한 건 외부의 원인이에요. 내부의 원인은 계급에 따른 세금의 부과 차이로 인한 쌓여있던 불만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어렵지 않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도 기업과 니은에 대한 거 찾는 건데, 기업, 자, 아까 이런 문제 했듯이 기업은 내적 모순이고요. 니은은 외부 원인입니다. 내적 모순과 외부 원인이니까, 자, 기업, 내적 모순. 내적 모순이 먼저 존재해야 외부 원인의 생성이 가능하다. 잘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긴 조금 어려운 게 그렇지 않다. 왜? 사물의별면인 거에서 외부 원인은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거야. 둘이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일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하고 독립전쟁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거야? 그건 아니었단 말이야. 있는 거. 요런 선후관계 잘 확인하시고요.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누구한테 온 걸까요? 잠깐만요. 저 전화기 부자예요. 아직 주소록을 게으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왜 모르는 번호지? 몰라. 자, 다시 돌아가서 답은 5번인데요. 가보세요. 자, 외부 원인은 내적 모순을 전제로 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이게 맞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적인 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지만 얘가 힘을 갖는 거지 얘가 따로 어떤 독립적인 힘을 갖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엄마가 뭐 돈 준다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잘해라 이거는 하나의 뭐에 불과해? 외부
원인에 불과하지. 즉 안에서 내적 모순,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적 모순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어떤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알겠습니다. 1시간 반짜리에 쉬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죠? 가져야 돼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5분만? 5분만. 그럼 쟤도 끊었다 가야 되는데? 아니, 이따, 근데 방송은 그냥 한꺼번에 올리는 게 좋은데. 그냥 가자. 오늘만. 대신 좀 일찍 끝내주려는. 5분이 단순해. 자, 다음 세 번째. 사회지심으로 넘어가죠. 규범과 법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인문, 지문. 여러분, 요거 앞부분,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해주는 이 부분은요, 앞에 이 교재에, 그냥 맛보기 문제예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규범과 법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사회 1학년 때 배웠던 사회도 그렇고 이번에 사회에서도 그 정치 1학기 시험 범위에서 2학년 학생들 규범과 법의 관계 배웠죠? 자, 규범은 뭘 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인 거고, 사람들 있는 거. 한마디로 해서 공공장소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 똥을 싸면 안 된다라는 규범이 있는 거고요.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강제로 정해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법이 되는 거지. 자, 이 둘은 언제나 같니 다르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좀 생각을 가보면, 규범이 법을 만드니 법이 규범을 만드니? 규범, 법은 늘 그럴까? 그럼 오히려 법이 규범을 바꾸는 경우 없을까?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학교 선생님 인권법을 만들어. 그럼 니네가 선생님한테 딴짓하는 건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지금은 선생님 개무시하는 문화가 있잖아. 오히려 법이 규범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아마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자,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회 지문을 풀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회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꼭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자,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들을 하나의 규범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이 규범은 비록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규칙은 아니지만, 그래, 법적인 효력은 없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버스를 기다릴 때 어떻게 줄을 서야 하는지, 승강기나 지하철 같은 좁은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은 우리 몸에 익은 규칙들을 우리가 실수 없이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다 뭐에 관한 내용들이야? 규범에 관한 내용들이고, 누군가 우리를 강제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정해진 사회문화적 유형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며 이러한 행동의 규칙과 규범들을 딱딱한 법조문들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결국 여기까지 다 규범에 관한 얘기네요. 사실 뒤까지. 자, 최근 이러한 규범들을 연구해온 인류학자들을 통해 우리는 법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규범과 법이 어떻게 규범에 영향을 주고, 혹은 규범이 어떻게 법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 하품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지금 10시가 이제 다 돼가지만 나도 피곤해요. 너무 그렇게 대놓고 하품을 하면 내가 뭐가 돼. 자,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 이러한 뭔가 사회적인 이론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뭐가 나올 거다? 그거를 실제 삶에 적용시켜보는 예시단원. 자, A로 묶인 부분은 분명히 뒤에서 문제에서 물을 겁니다. 얘가 뭔지. 자,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1960년부터 제기되어 의료계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법적 조치들을 이끌어냈어. 하지만 당시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허용되는 사회적 행위였대. 그러면 실내 흡연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되던 거야, 안 되던 거야?
안 되던 거였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생님이서 올해 34시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봤어요. 저도. 그 버스 그 시외버스 타잖아요. 시외버스 정류장에 그 비행기 타면 있는 그 담배째 재떨이 같은 거 있잖아요. 꺼내면 이렇게 뜨집어 나오는 거. 그게 시외버스 터미널 그 버스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니까 제가 2010학번이니까요. 2010학번 때는 거짓말이고요. 2000년도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우시면서 수업을 하셨었습니다. 강의실에서요. 뭐 어쨌든 그래요. 사람들은 이 법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그럼 이미 느낌에서 오겠지만 뭐가 규범을 바꿔버린 거야?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규범에 영향을 준 거야.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법과 조례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실내 공공자소의 흡연은 강력하게 금지되었고 이 시기에 사회적 규범의 잣대가 급격하게 변하기. 그래. 이게 법이 먼저 바뀌고 나서야 이게 바뀌기 시작하고 이런 조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 법이 규범을 바꾸도록 문화를 바꾸도록 지금 만든 사례예요. 우리가 알던 거하고 좀 달라요. 실제로 아까 뭐라 그랬어? 너 규범이 있고 나서 법이 있다 그랬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직 반대로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예를 들어 마치 야 이거는 너무 당연해. 내가 너를 죽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런 규범이야. 그걸 법으로 나중에 만든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 규범과 법 사이의 상관관계. 자, 상관관계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말 니네 어려워하잖아.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뭐 하는 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란 뜻이에요. 자, 각기 다른 규범을 지닌 집단이 모여 사는 다원주의 사회일수록 어려운 문제가 된답니다. 아, 그래? 규범과 법 중에 갈등. 이 갈등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갈등 혹은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딜레마라고. 어느 걸 선택하기 힘든 저 상황에 있는 것들은 어떤 사회일수록? 다원주의 사회일수록. 다원주의가 뭐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즉 멀티컬처럴 사회라고 하죠. 인종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다원주의 사회일수록 어렵습니다. 자, 21세기 초 또 뭐가 나와?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오잖아. 아까 얘기했어. 이런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예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공립 학교에서 이슬람 신도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에 따라 히잡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물론 이 법안에서 이슬람이든가 히잡과 같은 특정한 사안을 언급한 건 아니야. 자, 법안의 중립적인 관점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물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문제는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프랑스의 학교에 이슬람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워낙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특히 이슬람 쪽에서 넘어온 모로코나 알제리 쪽에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프랑스인데 자, 그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뭘 쓰고 싶어 해? 히잡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앞에 가리는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물을 절대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섣불러요. 여기 보면 문제는 이슬람 여인들과 학생들이 이 법을 자신들을 겨냥한 강제적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 이거를 하지 말아. 그러니까 프랑스 국가의 입장은 뭐야? 어떤 종교적인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원주의 사회였던 특히 이슬람 쪽을 믿는 사람들은 저거는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다? 우리 이슬람 사회를 타겟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슬람에 대한 맞다고는 저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슬람 종교에 대한 뭐 어떤 뭐라 그러죠?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던 시기였고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한 이슬람 사람들의 반론을 여기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허용할래요? 허용하면 안 되나요? 네, 이런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보편적 권리를 가지며 삶의 방식은 존중돼야 한다는 다문화주의를 포용하는 캐나다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들은 법정에서 무효 처분을 내려. 그러나 자, 잠깐만. 캐나다가 나왔어. 자, 캐나다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해. 그래서 그럼 캐나다에서는 저런 법률 만들겠니? 안 만들겠니? 안 만들겠지. 그러나 프랑스, 자, 그런데 비교해야지. 캐나다하고 프랑스를 비교해야죠. 프랑스에서는 19세기 프랑스 교육 제도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카톨릭 교회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해온 전력이 있던 터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네요. 프랑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 프랑스에서 19세기까지 프랑스 교육 제도를 차지하고 있던 건, 즉 학교를 차지하고 있던 게 뭐야? 국가가 아니라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집단이 자신들의 종교를 표현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자, 이는 프랑스 공화국의 신념인 평등에 위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인들은 문화적인 규범과 규범의 표현과 법치 제도는 상충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상충은 뭐야? 상충.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화적인 규범을 지키려고 하면 뭐랑 지금 안 맞아? 법치제도. 왜? 프랑스는 그동안 뭐의 지배를 받아왔어? 프랑스 사람들, 아까 시민혁명 얘기 나왔으니까.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누구의 타락이었지? 귀족과 왕과 성직자의 타락이에요. 성직, 종교가 뭐를 넘어왔어? 법의 영역으로 넘어와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해서 절대 종교가 뭐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야. 문화적인 규범인 종교가 법치제도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인 거야. 오히려 캐나다는요. 캐나다는 보통의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지? 유럽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서 간 이민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엔 관대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 간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프랑스 혹은 어디서? 영국 쪽에서. 그때 뭐가 있었지?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구교와 신교의 전쟁. 카톨릭과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는 개신교. 거기서 탄압당한 사람들이,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뭐 했어? 넘어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 그러니까 종교 건드리지 말자야. 네 종교 내 종교 건드리지 맙시다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종교적인 특정한 규범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이거다라는 거. 프랑스와 뭐를 비교해보는 게 재밌어요, 지금. 캐나다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서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너무 쉬운데? 핵심을 한번 얘기해봐. 뭐와 뭐의 관계야, 이 글은? 규범과 법의 관계. 자, 규범과 법의 관계를 사주 몇 번? 정답! 4번입니다. 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얘 틀린다 해서 내신 깎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런 건 좀 내용도 이해가면서 글을 읽는 방법도 해가면서 풀면 돼. 이런 거. 노베이스가 어딨어. 사실상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왔던 친구들은 노베이스 없습니다. 계속 수업 도중에 우리가 해왔던 과정이야. 그 다음에 얘 역시 뭐가 나옵니까? 예시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죠. 1919년 당시 미국 정부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미국의 무슨 법? 금주법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미국처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 우리 미국 생각하면 맨날 뭐 알코올 중독 또 뭐 약물 중독에 쩔어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국가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몇 년 전이야? 100년 전이야.
법으로 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지나친 음주가 가계소득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술 먹다가 출근 못하게 되는 혹은 술 먹다가 자주 안 나가서 직장일 잘려. 그러면 가계소득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폭력을 유발한다. 술 먹고 이렇게 싸움질한다는 이유 때문에 술을 못 먹게 한 거야. 자, 이러한 목적에 의해 당국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 저때 술을 마시면서 고위층들끼리 모여서 호화로운 파티를 했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있어요. 미국의 이 시기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예요. 이 시기를 다룬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 동작 힌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들어봤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시기, 금주 의령이 있던 미국 대공황 시기 시절의 그 얘기예요. 자, 이러한 목적에 의해 당국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알코올 음료에 대한 당시 사회적 규범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 자, 법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 인식 속에서 술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였던 거야. 규범의 변화가 없어. 자, 이에 일부 사람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고 대다수 국민은 조용히 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먹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개츠비야. 이런 거예요. 결국 이 금지법은 1933년에 폐지되었다. 아까 앞에 나온 케이스하고 좀 반대죠. 아까는 흡연에 대한 것, 규범이 안 따라줬는데 얘는 규범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법도 뭐 한 거야, 결국은. 폐지가 됐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규범과 법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야.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 만들 수는 없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자, 그랬을 때 반응은 적절한 거 찾아보십시오. 이번에도 정답. 지지를 받아야지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지를 못 받아도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럴래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인기가 떨어질 테니까.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저잖아요. 사교육. 자, 봐봐. 우리 모두 사교육이 뭐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을 부추긴다.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라는 거. 이게 우리 규범적으로는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법적으로는, 만약에 법적으로 학원을 막아버린다. 어떨 것 같아? 2번. 사회적 규범은, 여기 있는 거 사람들은 무시하고 계속 받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981년서부터 85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인데, 우리나라 사교육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겠니, 안 했겠니? 다 했습니다. 그때 과외가 늘어나요. 집으로 가는 과외.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런 것들. 자, 3번. 기억에 대한 설명 적절하자는 거. 나 기억이 뭔데? 프랑스. 자, 프랑스 사건에 대한 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프랑스는 뭐였어? 종교가 규범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았어? 아니면 허용했어? 예, 절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 상충되니까 막은 거 맞지? 1번. 상충이었어, 그지? 그 다음에 2번. 정신 안에서 구현되니까 보편성의 원칙이니까 종교, 특별한 그런 니들만의 종교는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평등의 원칙이 더 중요한 거야. 공화국 안에서는.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를 표현하는 걸 금지. 예, 맞고요. 4번.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얘가 답이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얘는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야? 캐나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 말 너무나 맞는 말 같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 맞냐를 보는 게 국어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허리가 아파서 다리에 앉았는데 저 화면을 보면요. 제가 목이 딱 잘려가지고 목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되는 거. 자, 지금 시간이 시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6시네요. 지금 난 6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보죠. 간단하게.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가입니다. 자, 현대 자본주의가 위기야? 너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위기인지 모르지.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지금 어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도 당장 비교되잖아. 니들하고 나하고도 비교되잖아. 부자, 가난한 사람. 빈부격차가 느껴지잖아. 지금도.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왜? 내가 더 비참하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한번 얼마나 큰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자, 1970년대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뭐가 있었지? 1970년대에 세계대전쟁이 있어요. 미쳤구나. IMF. 191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뭐야? 오일 쇼크라고 1970년대 후반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해요. 자, 그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납니까? 석유. 예, 그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많이 위험해지면서 석유 값이 하루 만에 30배가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어떻겠어? 모든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옮기는데 뭐가 들어가? 석유가 들어갔거든요. 물건 값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올라갑니다. 예. 전기 값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올라가요. 예. 자, 그 사건을 오일 쇼크 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때 제 세계 경제의 중심은 뭐였느냐? 그때는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복지 정책으로 많이 케어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 많았어요. 자, 근데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제대로 그 일에 대처했을까 못했을까? 예, 그런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근데 기업이었다라면 기업들은 그 사건을 해결했을까 못했을까? 했을 거야. 그냥 어떻게든 싼 석유를 사서 찾으러 다녔을 거고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었다면. 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70년대서부터 무슨 정책이 들어오냐면 얘를 읽기 전에 그 정책을 좀 얘기해 줘야 돼.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신자가 붙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얘는 자본주의고요. 자, 신자가 붙었으니까 과거의 자본주의를 다시 모여오는 거야. 다시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야?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네오라고 말 붙이죠. 네오라고 붙이는. 자, 그럼 과거 자본주의, 즉 아무것도 뭐하는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 중심. 그리고 사람들끼리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람들끼리 뭐하는? 경쟁을 중시해서 효율성을 추구해. 즉, 뭘 추구한다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옵니다. 자, 요새 우리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돈을 덜 받고, 그리고 니들끼리 서로 뭐해? 경쟁해요. 경쟁해서 잘하는 애한테 더 몰아주죠. 그렇잖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 네가 공부를 못했어. 공부를 못해서 나중에 월급을 적게 받아. 그거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 거야? 날강도네. 물론 그래. 여러분, 저도 그걸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적게 받아.
능력이 좋아야지 이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받아야지 너도 뭐 할 거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뭐 할 거야? 노력할 거니까. 그 주제가 바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로 들어옵니다. 니네 학교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뭘 매겨야 돼? 등수를 매겨야지. 예전에는 참 저 아이는 착하고 착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됐었단 말이야. 걔는 어때? 착해. 걔는 진짜 착해.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연봉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의 성적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 출신 학교가 어딘지가 나와야 되고, 그 사람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가 나와야 되고. 씁쓸한, 어쨌든 그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할 겁니다. 자,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는 일상화되고 있다. 자, 아까 얘기했던 1970년대, 자, 경제 상식이 있었다면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 아까 오일 쇼크, 그 뒤로부터 무슨 경제 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넘어오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성장의 정체와 대규모 실업, 국제 금융 통화 체제의 불안 등이 계속되고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던 중진국들까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IMF를 겪었잖아요. 이런 거에서. 자,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는 자연스러운 순환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성격 때문이라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한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냥 한번 잠깐 일어났던 게 아니야. 그 나라가 잘못해서 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구조적인 성격. 그러니까 뭔가 애초에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자, 주류 경제학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일단 여기다 네모치시고요. 자, 주류 경제학자들이야. 모든 경제학자들은 아니고 그냥 이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경제학을 공부한다라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고비용 저효율론을 앞세운답니다. 자, 비용은 돈은 많이 들고 뭐해?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즉 임금, 금리, 물류 비용 등 생산비는 높아져.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생산의 효율성은 증가하지 않아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고비용 중에서도 이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고임금. 잠깐만요, 여러분 좀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덜 쓸까요? 많이 쓸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니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겠니? 조금 쓰겠니? 나는 더 많이 써주셔야죠 라는 얘기를 기대했었어, 니네한테. 그랬을 때 내가 준비해놓은 대답은 뭐였냐면, 아니요, 저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여러분들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대합니다. 라고 모범답안을 준비했는데 뭐? 야, 학원비를 올려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에이. 자, 그런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임금이 생산성의 향상 비율을 초과해 올라 생산비는 늘어가는 반면 지나친 경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자, 노동시장의 경직성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해고를 맘대로 못하는 걸 얘기해요. 이날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효율은 상승하지 않아 이윤이 떨어지고 그 결과 투자 효율의 부진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률이 저하하고 실업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회복해야 돼?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을 완화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이거 아까 뭐라고? 해고를 뭐하게 하고? 쉽게 어렵게. 얘는 무슨 뜻이라고? 경직성을 해소한다라는 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거야, 어렵게 하겠다는 거야? 쉽게 하겠다는 거지. 경직이 무슨 뜻이야? 딱딱한 거잖아. 그거를 해소하겠대. 그러니까 쉽게 자르고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고임금 고비용을 억제하여 이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 나는요 주류경제학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이에요. 야, 국가가 하는 역할을 안 돼. 그러면 언젠가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 그냥 완전히 누구에게 맡기자는 거야. 정부야, 시장이야.
시장에 맡기자는 거야. 시장이 알아서 할 거라는. 자, 그러나 나옵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보이는 순간 뭐겠어? 이 글의 관점과는 반대되겠지. 자, 주류 경제학자들의 진단과 처방은 지나치게 일면적이다. 자, 지나치다라는 말에도 부정적인 느낌 나고요. 자, 이들은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무시한 채 임금이 높다는 것만 비판한다. 생산성이 계속 향상될 수 있다면 고임금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생산 더 많이 만들어내면 돈을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받아야 돼. 따라서 고임금보다는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럼 다는 첫 번째 뭐에 대한 비판이야? 고임금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뭐를 지적해야 된다? 생산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 반박하고 있어요.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도 시장 만능주의를 해결될 수 없다. 자, 시장 만능주의를 또 뭐 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얘를 반박하겠지. 어떻게 해? 자본주의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득 분배를 악화하고 우승 열패의 법칙에 따라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의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대? 이제 정부의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 마지막은 노동시장에 대한 거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매매되므로 시장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력은 다른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인간 그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지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 상품처럼 쉽게 폐기 처분해서는 안 된다로 내려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쓰다가 뭐 하면 돼? 망가지면 뭐 하면 돼? 버려요. 그럼 사람도 쓰다가 망가지면.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품처럼 그렇게 폐기 처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글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나하고 시험 볼 때는 괜찮아. 시험 공부할 때는 저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시험 점수 안 나오면 뭐해? 저 쓰레기. 바로 말 많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자, 뒤에 가보죠. 이 문제.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주류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지? 반론이 제기되죠. 그치? 구조가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주류의 입장과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왔어? 반론 나왔어. 근데 5번 가보세요. 마지막에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한다? 예, 아니에요. 반박까지만 나오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아까 주류 경제학들이 주장하는 경제 위기. 자, 얘를 글로 표현하면 뭐야? 고비용, 저효율이라 그랬어요. 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성은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그걸 찾으랍니다. 자, 그럼 몇 번? 5번. 오케이. 오, 니네 수학적인 건 잘하는구나. 설명해주니까 바로 찾네. 이런 거에. 자, 3번. 자, 기억,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기억은 정부 시장에 관한 거. 니은은 노동시장에 관한 거. 자, 정부의 규제에 의한 시장이 자유롭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 니은은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건 이 중에서 뭐?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고민할수록 집에가 늦게 가. 자, 여기 적절한 개입 나오잖아. 정부의 적절한 개입. 얘는 그럼 뭐가 돼? C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A는 왜 노동시장에 관한 건지 설명해봐. 고임금 나오잖아요.
이 돈을,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은 쉽게 구할 수 없다라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것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렇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4개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일주일치 과제로는 딱 맞네요. 분량적으로 있는 거. 집에서 혼자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같이 푸는 것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회적 지식이라든지 문제 푸는 과정 같은 것들까지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방학 때도 아마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3학년들은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지금 꽉 찬 학생들 모자라서 저쪽 의자를 더 가져올 수 있는 학생들과 만나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